보시면 뉴캐슬 선수들이 다이어 쪽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볼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이어가 굳이 이걸 헤더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딱 봐도 뉴캐슬 선수들이 훨씬 많은 곳이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놓고 경쟁 중인 상대인 뉴캐슬과 붙었는데 손흥민의 경기 전 기도하던 모습이 무색하게도 무려 6골을 먹히면서 대참패를 당했어요. 상대 감독이 손흥민과 케인의 역습 능력을 봐라, 둘이서 3-4개의 기회를 창출하고 득점한다 라며 칭찬을 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아프게 느껴지더군요. 더욱 충격적인 건 무려 전반 21분 만에 5골이나 먹혔다는 것이었어요. 경기 초반에 이미 뒤집을 수가 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이 5번째 실점이 터지고 난 다음에 스텔리니 감독은 바로 교체를 진행시켰는데, 저는 여기에서 축구에 있어 전술과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만 놓고 보면 경기는 1대1로 끝난 셈이거든요. 물론 뉴캐슬이 후반에 힘을 좀 뺐다는 건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와 실점 장면 하나를 다루는 두 파트로 나눠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일단 전반의 전술이 대체 어땠길래 그렇게 됐냐? 토트넘은 기존에 쓰던 3백이 아니라 이번엔 4백으로 나왔습니다. 라인업 자체는 이렇게 4-3-3으로 소개됐는데 사실은 스킵이 공격형 미드필더에 위치한 4-2-3-1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3백에서 4백으로 바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첫째로 좌측 센터백인 랑글레가 벤치에는 있을 수 있지만 경기를 뛸 몸 상태가 되지 못했고, 둘째로 또 다른 센터백인 산체스는 저번 경기에서 워낙 크게 실수를 해서 꺼내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탕강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예 전술을 크게 수정해서 4백으로 바꾸는 결단을 내렸더군요. 하지만 선수들은 그 전술에 제대로 된 적응이 되질 않는 듯 보였어요. 수비할 때 엉망인 게 너무 많아서 뭐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경기 장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모습을 보시면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2-3-1 형태를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수비를 하는 상황인데도 스킵이 명백하게 다른 중미들보다 한 칸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실점 장면이 아닌 상황인데도 벌써부터 문제가 보입니다. 바로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토트넘이 수비를 할 때 지금 간격이 너무 넓다, 이건 그것 하나만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토트넘의 모습도 딱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넓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라인 사이에 있는 상대의 선수들이 활용할 공간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도 수비라인과 중미라인 사이에 있는 이삭이 볼을 받는 걸 방해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한 발 늦게 사르가 붙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다음에 윌록이 이렇게 전진하는 것은 잡아줄 수가 없게 되겠죠. 애초부터 이삭한테 허용된 공간이 넓으니까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수비가 무너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백일 때에 비해 4백 상황에서는 수비라인과 중미라인 사이의 공간을 내주는 게 더 위험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3백일 때도 일단 앞에 중미가 둘만 있는 건 똑같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공격수 하나가 살짝 내려가서 여길 점유하더라도 센터백 하나가 그냥 그대로 붙어서 잡아줄 수가 있는 구조예요. 왜냐면 센터백 하나가 튀어나가도 여전히 뒤에 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지역인 최후방 중앙 지역에서 그래도 안전할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측 센터백인 랑글레와 로메로가 튀어나와 이걸 미리 잡아주면서 지금까진 상대가 이 공간을 쉽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4백으로 바꾸니까 이걸 하기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여기 사이 공간으로 공격수가 내려가도 센터백이 마냥 따라갈 수는 없게 됐거든요. 가장 위험한 최후방 중앙 지역에 딸랑 센터백이 하나만 남게 되는 구도가 되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전체적인 라인 간격을 좁히면서 중미들이 수비 라인과 적정한 수준의 거리를 유지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은 이게 안 됐고, 이거는 어쩌면 지금까진 3백의 센터백들이 막아주고 있던 것을 바뀐 전술 속에서 중미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건 첫 번째 실점이 이뤄지기 조금 전의 상황인데요. 뉴캐슬이 걷어낸 볼을 다이어가 머리로 받아내는 중이에요. 일단 이것부터가 하나의 문제였는데, 보시면 뉴캐슬 선수들이 다이어 쪽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볼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이어가 굳이 이걸 헤더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딱 봐도 뉴캐슬 선수들이 훨씬 많은 곳이죠. 뭐 하다못해 스킵이 공미가 아니라 3중미의 일원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스킵도 지금 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상 압도적으로 밀린 토트넘이 볼을 뺏겼고 이게 일단 실점의 1차 빌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인데 이 볼이 원톱인 이삭한테 갔어요. 이번에도 수비라인과 중위라인 사이에서 받은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심지어 사르가 경합을 하다가 발을 다칩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수비에 가담을 하질 못했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토트넘이 급격하게 위기로 빠지게 되는데요. 먼저 아까 볼을 받게 된 이삭을 막기 위해서 결국 센터백인 로메로가 튀어나오게 됐죠. 자연스럽게 이러니까 토트넘의 풀백들, 특히 포로가 급격하게 간격을 좁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메로가 튀어나간 중앙 공간을 냅둘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측면은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째로 왼쪽 윙어인 조엘린통이 완전히 프리하게 됐고, 둘째로 지금 사르가 아파하면서 여길 못 돌아오고 있는데 덕분에 뉴캐슬의 중미들은 방해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게 됐어요. 기마랑이스와 윌록인데요. 이러니까 로메로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호이비 혼자서 윌록과 기마랑이스를 둘 다 잡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로메로가 일단은 윌록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로 가다가 기마랑이스가 조엘린통한테 패스를 넓게 뿌린 다음에야 제자리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로메로는 이런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복귀하는 중이죠. 이러니까 조엘린통이 갑자기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에는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즉 역동작에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치상 훨씬 아래에 있던 포로였다면 이거에 좀 더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아까 자유롭게 풀렸던 중미 중 하나인 윌록이 측면으로 뛰었기 때문에 포로는 조엘린통의 움직임에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호이비에르는 아직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호이비는 아마 조엘린통이 로메로를 벗겨내자마자 슈팅을 노릴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슈팅을 막을 수 있는 위치로 움직인 건데요. 의도는 알겠지만 이러니까 자체적으로 역동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엘린통이 아예 호이비 위치까지 직접 들어와서 때릴 수가 있게 됐어요.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점이 대체 몇 개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조금 더 남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조엘린통이 로메로도 벗겨내고 호이비까지 벗겨내면서 슈팅을 때리긴 했지만 이거는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완전히 프리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따로 있었거든요. 조엘린통의 개인 능력은 좋았지만 사실 이렇게 넘겼다면 훨씬 좋은 상황에서 슈팅을 허용했을 겁니다. 롱스테프가 지금 괜히 팔을 들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도 조엘린통이 직접 때렸고 막 돌파하면서 때리는 꽤나 어려운 슈팅이었기 때문에 이걸 골키퍼인 요리스가 1차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잡아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이 옆으로 빠졌는데 여기엔 페리시치와 제이콥 머피가 있죠. 근데 제이콥 머피는 볼이 흐르자마자 바로 반응을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갔는데 페리시치는 반응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제이콥 머피가 발이 빠른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물론 페리시치가 반응을 했음에도 슈팅을 허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같이 반응을 해서 붙었음에도 발이 느려 패배를 한 것과 아예 준비를 안 해서 꼼짝도 못한 채 당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실점의 마지막 문제점이 되면서 전반 2분이 채 되기도 전에 실점을 하게 됐어요. 오늘 예상을 하긴 했지만 역시 생각보다 내용이 꽤 길어지게 됐네요. 다른 실점 장면들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다루는 시간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